살아날 줄 모르는 중국 경제가 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 원자재 가격을 폭락시키고 또 주식시장까지 약화시키는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또 이런 현실에서 미국이 중국 수뇌부하고 연쇄 경제회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와이타임스가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기가 예상대로 반등하지 않으면서 경제 회복이 모멘텀을 잃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이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CSI 300 지수는 11월부터 시작된 무역 재개로 인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기대보다 절반 수준밖에 되지를 않고 있고요.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반등을 기대했지만 회복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중국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이 아파트를 무더기로 경매시장에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매물도 쌓인 데다가 집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도대체 손을 어디서 또 써야 될지 지금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중국의 GDP의 25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인프라 지출까지 제약하고 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중국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를 원하고 매수 의향에 있는 사람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우려해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 경기 부진이 원자재 분야 등의 다른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서 경제 건전성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던 구리는 톤당 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설광석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작년 말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중단한 후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 원유라든지 구리와 같은 품목의 세계 최대 구매국이고 또 중국의 방대한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철광석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철강 제품 등의 수요가 위축되면 전 세계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주요 연료인 석탄 가격은 연초 이후에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중국의 공산품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샌포드 C 번스타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닐 베버리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올해 상당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중국의 내수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수출까지 문제가 되면서 이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소비 시장이 대폭 위축되면서 LVMH하고 또 구찌 소유주인 캐링 SA를 포함한 유럽 명품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틀 동안에 약 600억 달러가 증시에서 사라졌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본토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하루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티식스 SA의 수석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중국 경제 흐름이 예상과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내에서는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 잡으면서 이로 인해서 소비가 극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4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또한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없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중 디커플링 등의 영향이 어디로 또 얼마나 확대될지 짐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16일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실망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16세에서부터 24세의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 지표로 이 비율은 지난해 말 16.7%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중국 경제의 반등 모멘텀은 이미 사라졌고 이는 금융시장 혼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 여파 등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중국 경제는 과거처럼 글로벌 경제를 강력하게 견인하는 힘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 내 연휴 기간 등으로 인해서 일부 국내 여행 증가 등 몇 가지 지표의 상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부채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등의 부정적 요소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너무나 불투명하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팬데믹 조치와 여행 제한이 사람들의 외출 및 소비 의지에 타격을 준 지난 3년 동안 이 소비자 신뢰의 주요 결정 요인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디커플링 강화 조짐은 중국 경제 전망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미중 간의 경제 대화를 제기하면서 이를 중화시켜 보려 하지만 중국 측의 태도가 워낙 이념 및 정치에 함몰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으로 향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런 중국 경제 현황 관련해 노무라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팅 루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경기 하강 위험만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존스랑 라살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무루스 팡도 중국 경제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국 중앙은행은 자산 거품 부풀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은 성장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정상 궤도로 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서비스출은 코로나 봉쇄 해제 직후에 급증했지만 불과 석 달여 만에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죠. 소비를 대변하는 소매 판매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했지만 이런 증가는 지난해 이 상하이 등의 전면 봉쇄 기간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소 20.5% 이상 되었어야 한다고 봤지만 예상치를 훨씬 밑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이 너무나도 부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장 활동도 3월에 비해서 0.5% 감소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서구의 소매 업체들이 신규 주문을 줄이면서 수출 수요가 둔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조업과 부동산, 인프라를 포함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4월에 예상외로 둔화되었고 민간 기업의 투자는 올해 첫 4개월 동안에 0.4% 증가에 그쳐서 작년에 0.9% 증가율에서 더욱 둔화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 분야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중국 경제의 둔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 화두로 꺼내든 것이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입니다.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면서 아예 중국을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디리스킹은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 패권전쟁 등에 나설 꿈을 아예 꾸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반적인 봉쇄까지 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상의 공존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글로벌 경제체제가 워낙 중국과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단칸에 잘라낼 수도 없다는 한계를 서방 국가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글로벌 경제까지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 또 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패권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국 유입이 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되 그 외의 통상 교역은 사실상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으로 인한 리스크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되 중국 경제도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또 활성화시켜 주면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하는 의미가 디리스킹 정책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한국 경제도 이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